이 교수의 영화 읽기로 침묵의 친구, Silent Friend, 일디코 엔예디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 좋은 사람 많을 거예요. 너무 이 시간의 흐름을 그렇게 잡아서, 그리고 줄거리가 너무 파편화 시켜놔서 혼란스럽게 돼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관습적인 리얼리즘, 그 영화 드라마의 룰을 잘 따르고 있는 영화 같았어요. 그래서 그 혼란의, 그 서사의 혼란, 디제시스의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토론 전에 이 무슨 영화인지 우선 알아야 토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줄거리를 내가 쭉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거리가 없는 영화에 줄거리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 영화는 맨 처음 장면이 씨앗의 발라가, 씨앗이 발아하는 장면이 나오죠. 씨앗의 발아가 나오는 장면인데 그게 1832년이에요. 그리고 그 2020년에 양조위 그 토니 웡 교수가 아기의 뇌실험, 인형 싸움을 시키면서 홍콩에서 아기 뇌실험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 두 개를 보여준 다음에 타이틀이 등장해요. 그 두 개가 주제라는 거죠. 그 두 개가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의 발아는 은행나무고 양조위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식물의 대화예요. 그 타이틀이 사일런트 프렌드예요. 사일런트 프렌드의 침묵의 친구라고 그랬는데, 이때 사일런트는 뭐예요? 말 없는 이죠. 말 못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세 개가 나오는데 세 장면이 겹쳐요. 그러니까 세 편의 영화처럼 아예 작전을 달리 있어요. 그래갖고 있죠. 이 필름이 달라요. 필름이 달라갖고 그걸 아예 누가 그 말을 했던데, 어디 있더라? 피터 톰킨, 아니지. 그 앞에 박지윤 기자가 침묵의 친구, 시대를 초월하는 자연의 경이로움,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각각 35mm 흑백 필름과, 이게 1908년도 첫 번째, 다소 불명확한 색감의 16mm 필름, 이거는 1970년대, 날카로워 정확한 디지털 촬영된 장면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인지하고 몰입할 수 있게 돕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시간대, 그죠? 세 개의 시간대가 있어요. 그 필름으로 아예 다른 필름을 써서 정확하게 구분하려고 했는데, 그게 관객들한테는 더 혼란을 가져다 줘요. 영화 세 편을 막 섞어서 보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세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1908년 주인공이 그레테예요. 여학생이야. 같은 장면이에요. 같은 대학, 독일 대학교 같은 입구가 계속 나오죠. 같은 장면에 1908년도에 그레테, 그 여자는 식물하고 뭘로 연결하냐면 사진으로 연결해요. 그 다음에 1972년도, 그거 월남전 반대할 때죠. 한참 그게 좀 거의 60년 70년대 초까지 그랬죠. 그때 남자 주인공은 하네스라고 이름 붙인 학생이 나와요. 걔는 기계 장치를 통해서, 그지? 기계 장치를 통해서 식물하고 연결돼요. 애인이 군돌라죠. 애인이 원래 하던 건데 얘는 시전공, 문학 전공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020년도 양조위 토니 웡, 신경과학기술이죠 이번에는, 그지? 그걸로 식물하고 연결하려고 그래요. 여기서는 여자가 누가 나오냐면 앨리스라고, 레아 세이두가 한 건데, 식물 커뮤니케이션 과학자인데 테드에 나온 강연을 보고, 그죠? 그 연구를 시작해요. 그럼 이제 영화로 들어가 보면 타이틀이 바로 한 다음에 타이틀 그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은행나무 앞에서 왕 교수가 오버이팅, 술 많이 먹고 오버이팅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왕 교수가 교수인 걸 딱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강의를 해요. 멋진 강연이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말해요. 들어와서 현상의 알맞은 은유를 찾는 게 연구다. 과학 연구가
사실 연구가 아니라 현상의 은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응? 시적인. 그리고 두 개를 분석을 해요. 성인 의식은 스포트라이트라는 거야. 스포트라이트는 거기만 딱 집중하니까 배제겠죠. 그런데 아기 의식은 랜턴 같다는 거야. 형광등을 불 꺼놓고 형광공이 있죠. 그걸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거는 한계가 분리가 안 되고 계속되는 것 같잖아요. 가능한 한 전체적 가능한 맥락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거를 환각 상태랑 비슷하다는 거죠. High all the time 그러면서 있지 항상 마약에 빠져 있는 환각 상태. 그래서 rare moment of intuition 아주 드문 직관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영화가 어디로 갈지 뻔하죠. 근대적인 스포트라이트 성인 의식에서 그지 직관 그 아주 드문 직관의 순간.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전체적으로 가능한 맥락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그지 랜턴 같은 아기 의식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놓고 뭐가 나오냐면 그 뒤에 아기 뇌실험하는 장면이 이번에 나오는데 게임하는 장면도 나와요. 독일에 가서는 게임을 해요. 전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좀 길게 뭐가 나오면 은행나무 시점에서 낮과 밤과 낮과 밤이 계속돼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도입부가 시작되는 여기까지가 타이틀이에요. 본격적으로 도입부가 시작되는데 추상적인 음악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1908년으로 돌아가요. 두 번째 장면이죠. 맨 처음에는 2020년, 두 번째가 1908년이에요. 그래서 여학생이 대학 생물학과 입학 시험을 보는데 아주 스트레스가 심하죠. 그때는 여자들이 성 얘기 잘 못할 텐데 그거에 집요한 질문을 해갖고 그죠? 뭐라 그럴까? 여자애를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데 공경에 안 빠지죠. 아주 냉정하게 과학적인 관점에서 말을 해서 붙어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원 교수가 코로나에 갇혀 있는데 이 사진을 은행나무 사진을 딱 보는 거예요. 그거 찍은 이 여자가 찍은 그때 찍은 사진이 컴퓨터에서 발견을 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세 번째 장면 전환되고 세 번째가 나와요. 이 번째는 1970년대 남학생이에요. 여학생이 식물을 연구하는 제라늄 창문에 제라늄 갖고 제라늄을 조작하는 거죠. 과학이 원래 그렇잖아요. 대상을 조작하는 거죠. 주체 없이. 근데 남학생은 릴케 두이노의 비가라는 시집을 읽고 있더라고요. 아주 영적인 그런 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식물의 마음을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신호를 바꿔서 걔를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도입부예요. 식물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1908년도에 여학생은 은행나무 가서 좀 위안을 얻죠. 나무 벤치에서 웡처럼. 그래서 이제 진짜 서사는 지금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레아 세이두가 강연하는 걸 듣고 뭐라 그러냐면 강연 내용이 뭐냐면 미모사라는 식물이 건들면 옴츠러들잖아요. 그걸 보면서 식물이 지능적인 식물이다. 그래서 식물이 학습하고 기억하고 선택한다. 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리고 1908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식물 실험실에서 아주 정교하게 막 자르고 그러죠. 그런데 조교가 그래요. 정글 가운데서 발견했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남학생이 나무하고 놀죠. 나무 위로 올라가고 나무를 느끼려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여학생이 어떻게 하냐면 1908년도에 여학생이 식물원에 가서 뭘 하냐면 그때 1908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신지학이라고 있었거든요. 영성하고 교류하려는 그런 게 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춤추다가 하숙하는데 쫓겨나요. 응? 아줌마 옷도 입고 하얀 옷 입고 가서 숲속에서 난리 피고 왔으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이상한 여자가 됐잖아요. 여학생인데 더더군다나. 그리고 그래서 이 여학생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학생인데 여학생이 사진관에 가서 조수가 되겠다고. 되게 당돌하죠. 조수가 되겠다고 가서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토니 웡 교수는
화상회의로 식물의 그 소통, 그 업무, 자기는 이제 아이하고 소통하려고 그랬잖아요. 아이의 소통, 아이와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나 뭐, 그러니까 그거나 뭐, 모호하긴 마찬가지다. 비슷한 모호하고 이론이 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본문이 들어가기 직전에 뭐가 나오냐면, 여학생이 그때가 괴테의 시절이에요. 괴테가 식물학자이기도 했거든요. 식물학자인데 식물의 잎을 보여주면서 손과 같다고 묘사를 해요. 그래서 여학생이 식물하고 손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거하고 겹치면서 남학생이 똑같이 그 책을 또 봐요. 그리고 식물하고 겹치는 거 보여주는데 여학생한테 보여주니까 여학생은 과학적이 아니라고 퇴짜를 맞아요. 그게 도입부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요. 본문이 원 교수가 이제 거기다가 기기를 꽂아서 은행나무에다 100년 된 은행나무에다 기계를 꽂아서 반응을 보려고 기록해 갖고 아이한테 하듯이. 그리고 그레테 양은 사진기를 이제 사진사가 신뢰를 받아서 사진기를 네가 써라 맘대로. 그러면 이제 건판값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고 또 이 1970년대에서는 여학생이 이 남학생한테 따뜻한 다정하고 그런 남학생이니까 나랑 자고 싶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제라늄 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식물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궁극적인 진짜 벌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3번이 2번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1908년도는 검은 배경으로 최초의 식물 사진사가 되는 과정을 보여줘요. 역사죠. 근데 1970년대 남학생은 제라늄하고 나 여학생이 이제 방학 때서 가는데 남아 있다가 그게 이제 교류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제라늄이 물을 보이고 반응을 보인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리고 원 교수는 이제 비바람을 치면 자기도 샤워하면서 다시 고려하려고 본격적으로 나서요. 그리고 이제 이 보통 리얼리즘 소설에 갈등이 나오죠. 갈등 장면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 교수는 뭐가 하냐면 나무대학에서 막 실험을 해야 되죠. 실험기 갖다 놓고 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수가 보고를 받고 못하게 하게 만들죠. 그래서 조교한테 중국인 조교한테 얘기했는데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1970년대 남학생은 공문과인데 동문과 애들이 와갖고 자기 정원 실험실의 정원인데 실험실 정원 와서 제라늄까지 괴롭히죠. 그래갖고 걔네들하고 틀어져요. 그리고 제라늄한테 정말 미안해하고 사과해요. 그리고 여기서 1908년도에 여학생은 굉장히 좋은 결말을 맺어요. 조교가 계속 좋아했죠, 자기를. 근데 조교한테 가서 그래요. 동인도 탐사, 여학생 혼자인데 탐사 가겠다. 그래놓고 능력이 뭐냐? 사진찍. 굉장한 능력이죠. 동인선 탐사 갔겠죠. 그래서 이제 결말로 가요. 결말에서는 주로 그러니까 1908년도 얘기는 거의 끝났으니까 남학생 원 교수가 경비원이 이 원 교수의 진심을 깨닫고 도와주기로 나서요. 그래서 잘라놓은 거를 다 이어주고 같이 이제 식사도 대접해주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건물에 혼자 있으니 뭐 먹었겠어. 맨날 라면 먹었겠죠. 밥도 차려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세포 마지막 결론 마지막 순간에 씨앗이 아까 레아 세이드가 보내준 이게 암 은행나무였는데 정자를 보내주죠. 그래서 수정되는 그 순간을 마지막으로 끝내요. 그리고 1908년도에 여학생은 자기 몸까지 촬영해요. 벗은 몸.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선구적인지를 보여주는 걸 끝내는 거죠. 그리고 남학생은 여자친구가 같이 살자고, 부부가 되자고 하는 엽서를 받고, 남학생은 제라늄하고 문을 열어주죠. 지가 가면 문 딱 열어주고 그래요. 제라늄이 알아서. 그거고,
그런 식으로 영화가 결말이 나는 거죠. 그 마지막에 노래가 이렇게 나와요. 모든 우듬지에서 그대는 느끼지 못하네 한 가닥 숨결조차도 산봉우리의 고요 속에. 우듬지가 뭐냐면 나무 꼭대기죠. 나무 꼭대기에서는 못 본다는 거야. 꼭대기에서 슬쩍 쳐다봐야 소용없다는 거지. 그지? 하나도 못 느낀다는 거죠. 한 가닥 숨결조차도 못 느낀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은행나무 가을 은행나무가 제일 멋있죠. 단독샷으로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왜 얘기를 길게 했는 줄 아세요? 그냥 사실주의 소설하고 비슷해요. 근데 단지 1908년도에 있었고 1972년도 얘기고 2020년도 얘기고 그지? 세 시대가 그것도 비슷한 단계로 그 식물하고의 교류가 있었다. 응? 성공했었다. 그 시대의 나름대로의 사진이나 뭐 기계장치나 신경과학 그죠? 기술 그런 방식으로 다르게 시도를 했지만 교류를 하려고 노력했었고 교류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었다. 라는 주제가 별로 안 벗어나고 있어요. 단지 차이는 이게 이제 이 감독이 생각할 때는 식물의 시간과는 아주 느릴 테니까 은행나무의 시간은 느리잖아요. 은행나무는 1000년 된 은행나무 많죠.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100년이 아니라 그치? 1000년 된 은행나무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뭐 생각하냐면 단순하게 시간이 늦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관객을 쓸데없이 지루하게 만든 거 아닌가. 그냥 그거 시간이 늦게 흘러간다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늦게 흘러가서 참 그러게요. 저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식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물과 비교돼서 스펙터클하지 않은 면이 왜 강조되어야 하는가? 식물의 세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스펙터클한 면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게 이렇게 동물적인 면하고 그냥 비교되는 대상으로 보였던 것 같아서 그런 면이 좀 그러니까 왜 이게 그게 문제처럼 보였냐면 사실 제목이 침묵의 친구잖아요. 그리고 침묵하는 대상이 식물인 거고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그 식물하고 왜 친구가 되어야 되는지 그거부터가 일단 그 질문인데 근데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식물의 정의가 단지 동물과 비교되는 대상이라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거는 근대과학이 해왔던 실험의 대상인 거지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 그게 이제 사실 이 영화에서는 그 식물의 어떤 그 모습을 뭔가 소리로 많이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고 그리고 식물과 교감하려는 모습도 이렇게 자꾸 어떤 환상적인 그런 장면도 집어넣으면서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그런 게 식물의 진짜 모습을 우리 관객들한테 보여줬다기보다는 그게 오히려 식물을 더 현실하고 떨어뜨리는 느낌이 났었어요. 그래서 공감이 어려워서 이게 이게 식물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안 돼 있는 것부터가 일단 문제인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약점은 제목이 말해듯이 이상해요. 사일런트, 침묵 이라고 말하는 건 인간적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네. 인간적 입장에서 나무는 침묵하는 친구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침묵하지 않는다는 게 이 영화의 주제잖아. 그죠? 나무랑 대화하겠다고 나서는 게 이 영화의 주제잖아요.
1908년만 빼놓고 그땐 도구가 아예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의식은 있었어요. 그런 의식이. 사진 찍어서 사진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넌 저기 대상으로 있어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좀 그거는 좀 이상하지만 나머지 두 개는 진짜로 대화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뭐 침묵의 친구는 아니란 말이죠. 침묵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걸 무슨 생각했냐면 식민 제국주의적 마음 같은 느낌이 또 있어요. 동양 애들이 영어를 못 하잖아요. 쟤는 사일런트해라고 말할 수 있잖아. 발언을 잘 못하는 동양 애들을 약간 우습게 여기면서 사일런트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진짜 안 좋은 느낌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은지 의원이 그래서 이은지 의원이 말한 말에 동의해요. 소리하고 환상으로 그걸 표시하려고 노력했는데 소리하고 환상으로 잘 안 들리는 소리, 잘 모르겠는 소리, 잘 이해가 안 되는 환상으로 의사가 전달되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친구가 되려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아기 외실험하는 장면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은. 그거 아기에 대한 폭력 같았어요, 맨 처음에. 아기한테 그 아기가 아무리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막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애가 막 깨끗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를 기록하는 게 자기 아들한테 해라. 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주제는 좋은데 정확하게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 그거를 내가 어디서 느꼈냐면 그 양조위가 인터뷰한 김소미 신의 20일에 고요와 탐독 속에서라는 기사에서 이번 작품에 포함해 일디코 에네디의 영화가 품고 있는 연결과 순환의 테마에는 일견 동양 철학적인 지점이 있다. 감독과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눴나?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현실은 곧 환상이다라는 말이 함께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보고 감독에게 불교 철학의 영향을 질문해 보긴 했다. NAD 감독님은 명확하게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촬영을 하는 중에도 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작품 곳곳에 있음을 느꼈다. 이게 동양 철학적 관점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T.S. 엘리엇도 하버드 대학 다닐 때 동양 철학 산스크리트어까지 공부했거든요. 근데 T.S. 엘리엇은 솔직히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동양 철학을 전공할 수는 없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서양 사람이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19세기 말 20세기 초란 말이에요. 그지? 지금은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동양 사랑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지. 그건 너무 동양 사상을 모르는, 어? 우리는 식물과 공존하는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모르고 말한 거 아닌가. 어? 굳이 서양 과학적인 입장에서만, 그지? 양조위라는 그 신경과학자, 뇌신경과학자 입장에서만 굳이, 그지? 다른 걸로도 더 갈 수 있는데, 확산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이 침묵이라는 거가 사실 그렇게 안 좋은 좀 편견의 단어로 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사실 특히 동양에서는 그 침묵이라는 게 되게 뭔가 그 어떤 그런 뭐랄까 겸손의 어떤 그 표현 방식 그런 것처럼 좀 이제 특히 뭐 기차에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 그런 문화는 이게 일본이나 한국 정도밖에 없대요. 그래서 저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가면 다 떠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그 정도로 사실 침묵 같은 그런 그 태도에 대한 거는 그게 이제 동양의 어떤 문화의 일부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이 영화 보기 전에는 그 침묵의 친구라는 제목을 보고 그런 걸 좀 기대해서 갔던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그게 그게 오히려 그런 그 소리로 막 식물의 소리를 낸다던가 그런 그리고 음악이 또 자주 나오는데 그런 음악 깔리는 거 그 활용도가 사실 이제 어떻게 침묵을 표현할까 그런 걸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영화 다 보고 나니까 오히려 그런 소리들이 침묵을 방해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결과만 보고 나오게 돼서 그래서 음, 사실 뭔가 그런 말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뭔가 이 주인공들의 관계에서도 어떤 유대 관계의 그런 바탕이 된다던가 이런 거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건 나도 동의합니다. 이 감독이 인터뷰한 같은 거죠. 아니지, 남선우 시내21 남선우 기자의 인간이 식물을 수용하는 시간이라는 거에서 이제 감독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시대 다른 주인공 다른 질감의 화면이 등장하는 세 편의 영화를 찍는 듯한 기분도 들었을 것 같다. 각 챕터로부터 어떤 재미를 느꼈나. 영화 세 편을 찍는다는 말은 우리 촬영 감독과 미술 감독이 한 얘기도 하다. 나는 각각으로부터 재미를 느꼈다기보다는 그 셋을 잇는 편집 과정이 아주 즐거웠다. 어떻게 편집할지 정해두고 찍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화에서 셋을 유기적으로 오가는 리듬을 찾아야 했다. 셋이 서사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인물 간의 연관을 맺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오직 감각적인 이음새를 발견하기 위해 편집에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하나를 바꾸면 앞뒤로 많은 것이 바뀌어야 했기 때문이다. 내 땀과 눈물이 들어간 아름다운 작업으로 기억하고 싶다. 여기서 감각적인 이음새라고 말했는데요. 내가 옛날에 이거 영화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한국에서 그 수도원 봉쇄 침묵 수도원이 있어요. 봉쇄 침묵 수도원에 관한 영화가 있었어요. 다큐. 길었어요. 1시간이 아니었어. 2시간인가? 아주 길었어요. 그 영화 아주 히트 쳤었어요. 관객들이요, 가서 진짜로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사람 발소리 잠깐 나고, 부딪힌 소리만 나고, 찬송가 소리, 그런 것만, 부를 때만 그것만 부르죠. 근데 그 영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수도원 아니에요. 서양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적 이음새가, 소리, 환상적인, 장면으로 감각적인 이음새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 사람의 사고방식 같아요. 모자르다. 그 모자른 거를 내가 하나 설명을 해보면, 바로 이 세 단계 있죠. 1908년, 1972년, 2020년. 그에게 관한 글을 하나 찾았어요. 피터 톰킨스, 크리스토퍼 버드의 식물의 정신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1972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똑같은 애예요. 이것 때문에 아마 그 영화, 이 연구가 그 부분에 똑같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2023년에 다시 나왔어요. 왜 다시 나왔냐면, 이게 바로 그 세 단계를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얼마나 이 세 단계가 연결이 되나. 그들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러한 식물의 지각 능력은 예수 탄생 훨씬 이전에 힌두교의 현인들이 데바라고 일컬은 우주적 존재로부터 비롯되었거나 켈트족의 투시 능력자나 다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직접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요정이나 불의 정령, 땅의 정령, 공기의 정령 등과 같은 초물질적 세계에서 유래한 것일 수도 있다는 20세기 초 라울 프랑스의 식물의 신비생활이라는 책에서 시사했다. 하지만 그의 그러한 생각은 당시 식물학자들에겐 재미는 있지만 쓸데없는 공상으로 간주되고 말았다. 이게 바로 1908년도의 상황이잖아.
여학생은 가서 정령에 춤을 추잖아. 그리고 교실에 가서는 실험하죠. 과학 실험. 그리고 그걸 과학적으로 사진 찍죠. 1908년이에요, 이게. 뒤에 읽어볼게요.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생물의 정신 세계가 어떻게 세단락으로 연구됐나를 딱 말해주는 거예요. 이 용어가 똑같아요. 그러다가 1960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들어 식물의 세계 쪽으로 세간의 관심을 끄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몇 사람의 과학적 정신을 가진 탐구자들에 의해 놀랍고도 실험적인 발견들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마침내 자연과학과 초자연과학, 형이상학이죠. 메타피직스 사이에 결혼식의 신부 들러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못 믿겠다는 회의론자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건 뭐냐면 자연과학, 여학생, 70년대 여학생, 군돌라, 자연과학자죠. 그 다음에 남학생, 하네스, 초자연과학자예요. 형이 그 철학자. 결혼하자고 그러잖아. 이거 그대로 영화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그지? 그리고 그런 실험을 하잖아, 이 남학생이. 영성을 가지고. 괴테의 아이, 여학생은 무시했지만, 남학생이 그거를 가지고. 그지? 그리고 마지막, 또 이어지는 거 보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문단이에요. 하지만, 이제, 식물이 단순히 살아 숨쉴 뿐만 아니라 상호 교감도 나눌 수 있는 존재, 즉 혼과 개성을 부여받은 창조물이라는 시인과 철학자들의 직관을 받쳐줄 증거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식물들이 단지 단순한 자동기계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우겨대는 것은 바로 무지몽매한 우리들 자신이다. 영국의 선구적인 생체학자 윌리엄 코벳이라면 종기라고 표현했을 법한 이 행성을 오염과 부패로부터 구출하여 다시금 푸르른 본래의 낙원으로 환원시키려는 헤라클레스적 대역사를 벌이는 데 있어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식물이 인간과 협력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그런 능력도 지닌 듯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게 1972년도에 실험의 결론이죠. 이 책 1972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정신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요 마지막은 2020년도에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금 자기가 하는 주제가요. 굉장히 정확한 주제를 잡은 거예요. 정확한 주제를 잡아놓고 잘못 표현하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마지막.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읽으신 그 인용하신 그 부분에 이제 이 셋을 유기적으로 오가는 리듬을 찾아야 했다고 하면서 이제 그 감각적인 이웃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 왜 굳이 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 세 개를 가져와서 그거를 얘기를 했어야 되나. 근데 그 장점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영화에서 얻을 수 있는 의의가 뭐지? 약간 그게 뭔가 침묵하고 연관이 있나 해도 모르겠고 친구라는 그 유대감 이런 그 친구 관계 이런 관계를 맺는데 그 옴니버스의 어떤 이 리듬이라는 것이 있었나 그게 전혀 이해가 안 가서 그 새 시대가 이렇게 나온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집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나도 그거에 동의하고요. 근데 이 그 김소미 아까 그 기자가 양조위 그 배우를 인터뷰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일디코 NAD 감독과 함께 탐독했던 책 중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해 줄 것이 있을까? 근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제임스 브라이들의 Ways of Being 이렇게 말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Ways of Being이 최근에 번역됐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새와 나무와 돌멩이의 지적 세계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 지금 토론하기 직전에 서문을 겨우 읽었어요. 오.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내용이 우리에게 앞에 이 플라톤의 인용을 해요.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 같군. 게다가 메뚜기들이 땡볕 아래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플라톤 파이드로스에 나오는 인용이에요. 앞에 제사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용은 히트송, 노래, 앨범. 히트송 중에서 인권 얘기는 그만. 인권 얘기는 이제 그만이라는 노래의 가사 중에 일부예요. 인권 얘기는 이제 그만. 고래권은 어때? 달팽이권은, 물개권은, 장어권은, 너구리권은, 아비새권은, 늑대권은 어떠냐고. 벌레권은 어때? 민달팽이권은, 농어권은, 당나귀권은, 지렁이권은, 세균권은, 식물권은. 이게 언제 나온 책이냐면요. 이게 2022년도에 나온 책이고 한국에는 최근에 2026년도에 번역된 책이에요. 여기서 결정적인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인간이 아닌 생명을 난폭하거나 기계적인 존재로 도살장과 해부 테이블에나 어울리는 것으로 치부한 것도 테크놀로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탐욕과 오만, 아리스토텔레스와 데카르트, 인간 예외주의와 서구 유럽 철학의 산물이었다. 근데 서구 담론이죠. 테크놀로지는 그 시대의 사상과 은유를 구현하지만 그 도구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신이자 성각자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렇게 썼다. 누군가에게 환희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나무가 어떤 사람의 눈에는 녹색의 방해물로 보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연에서 우스꽝스럽고 기형적인 것만 보고 또 어떤 이들은 자연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상력을 지닌 사람의 눈에는 자연이 곧 상상력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상상이 필요한 때다. 그러나 이 상상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 예외주의를 벗어나 생각하려면 인간 바깥, 인간 너머를 생각해야 하며 자연이 곧 상상력이라는 블레이크의 말에 담긴 심오한 진실을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서 앞서 언급했던 인간 너머의 세계라는 개념 이면의 철학이 압축되어 있다. 탈근대 철학이죠. 탈근대 시적 상상력, 식물적 상상력 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이 책을 읽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왜 신경과학 기술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1970년도 학생 하네스의 릴케 시집, 그지? 괴테 이론 그게 훨씬 더 빛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제일 빛나는 장면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방향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경과학 그 기술이 있다고 그래서 더 새로운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지금 나와서 잘 알려진 이 책에서도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경과학은 근대과학의 흐름에서 결론이 지어진 그 결말적으로 온 거고, 그게 새로운 상상력, 그죠? 새로운 세계관을 만드는데 최근 거라고 해서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다. 라고 주장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제대로 만들었다면 1908년도를 먼저 하고 2022년도를 보여주고 그럼 1972년을 맨 나중에 넣었으면 차라리 편집을 그럼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